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대표이사님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대전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미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표 유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의 마무리를 위해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오늘 포럼에 진지한 발제와 토론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김영선 교수님, 윤경환 관장님, 김영미 센터장님, 김정태 팀장님, 그리고 원용숙 선임기술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고령사회 복지 서비스라는 주제로 대전복지정책 포럼에 함께하고 계신 대전노인복지관협회 김명희 회장,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장창수 회장님, 대전사회복지사협회 이경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손태정 시장님께서도 바쁘신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대전 정책 포럼을 축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이면 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를 맞습니다. 고령사회의 인구 환경 변화와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의 장기화는 다양한 복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사회의 전환에 따른 과학기술과 복지에 융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포럼이 과학과 복지가 융합된 첨단 복지 서비스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복지 관계자 여러분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전문가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활발한 논의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전 사회서비스원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는 과학 기반의 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협회 김명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김명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사회서비스원의 유미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어르신들은 코로나 블루와 빈곤, 질병, 무의, 고독, 디지털 디바이드로 몇 중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돌봄에 관련된 오늘의 포럼은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의 포럼이 현재와 미래의 돌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바른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노인 복지를 위한 노력과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사회서비스원의 유미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자로 와주신 김영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노인 돌봄에 관련된 많은 연구와 실증으로 바쁘신 분께서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와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실증을 위한 리빙랩이 되도록 애써주시는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사회복지사협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공동으로 주관하는 모든 기관들과 연대하여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협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며 더 나은 행복한 삶으로 생동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돌봄과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현장의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희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제13대 회장으로 얼마 전에 취임하신 장창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사회복지협의회 장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요, 노인 돌봄이라든지 노인 의료 부담이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노인 인구가 13.8%였는데 그 당시에 13.8% 노인들이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노인 인구가 이제 16%가 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과 4년 후면 2025년에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요. 또 앞으로 2030년이면 25%에 돌입하는, 향후 10년 동안 이런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에서 노인 돌봄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전복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전 사회수원 오늘 포함해서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자를 맡아주신 우리 김영선 교수님부터 자장을 맡아주신 박란희 부장님, 또 토론을 맡아주신 윤경환 관장님, 김현미 센터장님, 또 김정태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회복지 속에서 사회복지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융복합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ICT 분야에 정말 사회복지 쪽에서 ICT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자통신연구원의 원용숙 박사님의 오늘 그 귀중한 의견은 해법을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돌봄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창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 이경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경희입니다. 오늘 2021년 대전복지 정책포럼 돌봄의 미래를 그리다 두 번째 포럼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고령사회 복지 서비스 토론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먼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보여주었고 특히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의 보편성과 함께 심각하게 기울어진 결과의 불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전의 전달 체계와는 다른 다양한 과제들이 쌓이고 있기에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긴급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팬데믹 시대의 고령화 복지 서비스 생태계 확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작은 실마리들이 찾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논의가 말뿐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제 자체는 기술융합에 이제 중점이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회복지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로 함께 하신다면 선진복지국가 완성의 꿈도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으신 김영선 교수님과 토론자분들, 오늘 포럼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귀한 실천에 알찬 결실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유미 대표이사님, 김명희 회장님, 장창수 회장님, 이경희 회장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고령사회 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2021 대전복지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팬데믹 시대 및 초고령 사회 대응, 노인 돌봄 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대해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김영선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고령 친화기술과 돌봄의 연계에 관한 최근 동향 및 정책 제언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댓글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김영선입니다. 우리 대전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돌봄의 미래를 그리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또 갖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노인복지 또 고령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로컬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을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구상하시는 그런 정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조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고령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새로운 우리 생태계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좋은 기술이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와의 연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이 H택에 대한 기술의 중요성, 필요성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 H택에 대한 개요 그리고 국내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이 국내 연구 결과를 시행한 바 있어서 그걸 잠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제언 부분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이 기술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고리를 고민한 지는 한 7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거기에서 좀 촉발점이 됐던 점은 제가 2017년에 이제 노년학회를 갔었는데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인복지 종사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뭐냐 이런 이제 좀 더 사이언티스트 위주로의 논의가 됐었었는데 20대 사회복지사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선배 교수님들이 별로 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작은 연구로 시작을 했던 건데 제가 선배 연구자로서 후배 전문가에게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레인 코리아라고 하는 BK 사업단에서 저는 이 앞에서 보시는 바대로 H택 서비스 교육 연구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7년 동안 이 H택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성해서 우리 각 현장에 아주 도움될 수 있는 인력으로 키워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희대학교 노인학과는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전체 이 고령 친화에 대한 실증 부분, 아까 리빙랩 말씀 주셨었는데 그 리빙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국의 140개 기업들과 기업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계신 기업들, 기관들도 좀 초대를 드리고 싶으니까요. 12월에 한번 같이 뵈면 좋겠습니다. 예, 초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희 이제 대학교는 전체 이제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웰페어 믹스 차원에서 정부 혼자서, 지자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의 서로 협업을 통해서 전체 자원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갖고 이제 발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H택 서비스를 코비드 상황과 연결지어서 좀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이제 사회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사회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프레임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다라는 논의였습니다. 뉴 소셜 리스크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때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불안정 고용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그거에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에 중요한 솔루션이 사회 서비스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이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많은 기술의 변화가 오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이 기술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한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앱일 수도 있고 AI 스피커일 수도 있고 로봇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컨텐츠는 결국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실증이 같이 겸비가 돼야지만 중요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 방송을 보시면서 이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전문가이시다라고 하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주요한 내용 위주로만 정리하고 관련된 자료는 제가 책임성과 성실성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앞에 이메일 어드레스로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 수요와 관련된 분야는 크게 자료에 보시는 바와 8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진입의 문제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령자가 너무 많아진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제 우리가 여러 기술이 나오고 있어서 좋은데 이것을 이제 잘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에게도 나오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돌봄 종사 인력자들은 중고령 여성이 또 많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드리고요. 근데 이것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팬데믹과 노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해서 10페이지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이 이탈리아 자료인데요. 결론은 코비드 팬데믹을 전후해서 우리는 앞에 이제 왼쪽에 Y축에 보시면 노쇠나 혹은 정형외과적인 소견, 노인들의 건강 수준이 매우 나빠지고 이것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나쁜 상태가 많은 노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인한 우울감을 뛰어넘은 트라우마가 노인들에게 더 생기면서 이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건강도 매우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령자들이 신체 활동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11페이지 그림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노인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노쇠한 노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까지도 매우 이제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노쇠에 대한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또 한편 긍정적인 측면은 13페이지 소비 구조를 보게 되면 고령 소비자분들이 돈을 쓰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는 통계청 자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은 구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 지금 파란색이 전체 가구주이고 빨간색이 노인 가구인데 교육과 통신 분야는 아주 반대로 노인이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이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덜 줄어드는 형태로, 그럼 결론적으로는 노인들은 필요한 부분은 돈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우리 사회서비스원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서비스는 원래 공공서비스만 지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 공공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더 많은 가격 체계를 갖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측면에서의 논의를 보게 되면
이제 25년이 중요하긴 하지만 28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인 세대에 진입하는 시기가 28년이고 그때가 되면 1,200만에서 1,300만의 노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 시장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다양한 노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그림에서 이 노쇠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노쇠나 근감소증 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백질 파우더 드시라고 하는 그런 홈쇼핑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질환은 없는데 노인분들이 시름시름 앓으시고 활동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장기요양으로 연결되고 사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근데 노쇠는 아직까지 질병 코드가 아니어서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서비스 영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TMIG라고 하는 노인 전문 병원을 가시면 거기에 이 전문 질환이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코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한 층을 운동과 재활과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주요한 컨텐츠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H택의 가장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쉽고 빠르게 측정해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필요성은 돌봄 종사자의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그 신체적 부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10년 후에는 돌봄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약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가 10년 후에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현재 뒤에 보시면은 환자를 들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이제 신체적 근골격계 질환의 부담이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계속 이쪽 돌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문제가 이제 어느 나라마다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봄 인력 종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디지털 격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표지에 보시는 바대로 이제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언론 보도가 돼서 많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그 노인 실태 조사 자료나 저희 학교 연구 자료를 봐도 전체 노인들의 그 기술 활용, 디지털 격차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굉장히 낮다라는 그 문제가 디지털 격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우리나라는 또 노인분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거 쓰다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 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어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서비스인데 우리는 그냥 기술을 이제 팔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연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격차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소득과 고용에 대한 불평등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팩터가 여성이거나 농촌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가구 소득이 낮거나 독거노인이거나 ADL상의 문제가 있거나 삶의 만족도가 낮거나 사회적 관계가 적을수록 이런 디지털 격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시게 될 때는 모든 노인을 다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이 높으신 대상자를 타겟팅하셔서 교육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걸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의해서 고령치나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정리한 26페이지는 제가 정리해서 아직 러프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장기요양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독일이 제도 도입 16년 후에, 일본은 13년 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11년 후에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와 또 서비스의 연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느리지도 않다. 아주 다행스러운 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최근이었기에 세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데 한국의 모델은 기술만에 대한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모델로 그러니까 컴프레hen시브 어프로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과 관련하면 에이지텍이나 고령친화 기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용어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바대로 노년 기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제론 테크놀로지 혹은 케어 테크놀로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에 보시는 용어를 활용해 주시고 결론은 고령자를 위한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우리는 에이지텍이라고 부릅니다. 돋보기, 보청기 이런 것도 다 에이지텍의 한 범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범위가 넓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본 바로는 아래 세 가지 이제 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령자를 위한 AIP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령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해서 자기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홈이나 영양 또 헬스케어, 최근에 디지털 치료제 같은 형태, 그리고 이제 운동 재활, 이동, 정서 지원 이런 개념이 이제 AIP 테크놀로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령자들에 대한 돌봄 종사 인력에 대한 문제가 그 중요한 문제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돌봄 로봇 혹은 돌봄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혹은 플랫폼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제 기술에 대한 수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술 격차를 줄이는 서비스 연계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 에이지텍의 범주가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자료를 보시 24페이지, 25페이지 자료는 예시를 이제 들어드렸고 우리는 일상에서도 센서나 AI 스피커 혹은 전생에 걸쳐서도 노인 아래 그림을 보시면 노인의 경우에도 이런 보행 보조기기나 혹은 센서나 인지재활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이 에이지텍의 중요한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거 안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리프트 그리고 또 로봇 형태의 상황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머슬 수트와 같은 형태의 로봇 그리고 자동차나 휠체어 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장애인 차량하고 비슷하게 이제 노인들이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앱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서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이 보셨던 이제 8호에 대한 거나 우리나라 효도리 같은 형태가 이러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구체적인 또 그 로봇에 대한 예시는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이제 꼭 이런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앱 형태의 소프트웨어도 지금 같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차원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디지털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적인 다양한 그 디바이스 혹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이제 기술이 발전된 상황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에이지 테크놀로지는 꼭 첨단 기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커나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워커에 우산이 달려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그냥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지만 우산을 누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실생활에 기여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는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아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돌봄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한다는 측면이 있고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도입으로 가장 일자리 수가 적게 줄어든 나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우리나라는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5분까지로 알고 있어서 45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소외, 우울감은 최소한 줄였다. 왜냐하면 소통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의 건강 수준을 보면 ADL이 감소되거나 인지 기능의 감소를 최소한 줄였다라는 연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 국내 연구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봄 종사자들의 인력 부담에 있어서는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고 정신적 부담도 줄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는 뒤에서 잠깐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이 부분을 이제 기술과 노인의 연결을 짓고 있고 치매 등을 대표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42페이지는 국가 리포트가 되니까 지자체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산업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글로벌 리더 기업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뭐 아마존, 구글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44페이지 내용입니다. 시간상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는 바대로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비대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나 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관리 시범사업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가 최근에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융에서 마이데이터는 내 통장의 번호를 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있어서는 마이 헬스웨이라고 하는 마이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건보공단, 심평원, 암등록, 유전자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우리가 그동안에 맞춤형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실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마이 헬스웨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정부는 이제 스마트 돌봄 케어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등을 지금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올해부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것을 대전에서도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9년부터 이제 돌봄 로봇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 보조 로봇과 배설 지원, 또 욕창 예방, 또 식사 보조 이런 내용들이 지금 R&D로 되고 있고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승 보조 로봇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서비스 모델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것은 시범사업이거나 실증이거나 리빙랩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엔드 유저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리빙랩이라는 스페이스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큰 측면에서 지역사회 실증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EU나 일본에서는 이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어서 이러한 실증들을 대규모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게 제안 드리고 싶고 저희가 연구비를 다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것을 국내 연구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로봇 중에서 이승 로봇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와상 상태에 있는 노인이거나
혹은 이제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을 이송하는 건데, 우리 와상 상태 노인만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전동 리프트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승 로봇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두 이제 하중이 적고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다리 사이와 머리에다가 넣고 환자를 올려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히게 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지금 방송에 잘 안 보이시면 유튜브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힘을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하는 부분들은 기술이 하고, 우리가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비스로서의 그 휴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서비스 퀄리티를 보장하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기술이 활용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요한 결론을 보면, 사용성 평가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 돌봄 종사자분들이 힘이 덜 들었다, 내가 이걸 일하는데 힘이 덜 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시설이나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약 58%는 이용할 의향이 있고, 이걸 했을 때 신체적 부담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나 또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이 기술을 내가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66페이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나 노인복지관이 역할은 종사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시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대전시 등에서 이것을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71페이지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결국은 어느 그 이해관계자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은 기술은 무조건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결론은 서비스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72페이지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인간 중심 케어, 사람 중심 케어 이런 논의인데, 요거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결국 사람을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실증, 개발된 엔드 프로덕트가 엔드 유저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그 기관 간의 서로 그 가치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결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 우리 여기 대전 사회서비스원의 비전 중에 하나가 현장 중심형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 맥락을 실현해내는 방법이 결국은 교육훈련 매뉴얼을 쉽고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이걸 이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또 자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매력을 이제 내가 갖거나 소비자가 갖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조금이 되거나 바우처가 되거나 공적급여, 그러니까 보험의 수가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됩니다. 정부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우리가 모든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이것을 세금으로 투자하자, 이런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데이터를 쌓아서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계속 검증해 줘야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에이지텍, 고령친화 기술, 서비스 얘기를 할 때 노인에게만 혜택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디벨로퍼는 청년 일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일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수혜를 얻는 그런 모든 세대가 다 잘 살 수 있는 것의 솔루션의 하나로서 에이지텍을 제안드리고, 그것은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김영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용자분들의 지금 시청자분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0분간의 휴식을 하고 4시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십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본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생중계 시청은 유튜브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검색하신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생중계 도중에 댓글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야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댓글은 종합토론 시간에 응답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박난희 지역복지부장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복지부장 박난희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멋진 발제를 해주신 김영선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동구 정다운 어르신복지관 윤경환 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중앙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김정대 팀장님 소개드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정책연구본부 원용숙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저는 자장을 맡은 박난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각계의 귀한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발제에서 에이지테크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 서비스에 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전시 스마트 돌봄 추진 연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발제에 관련해서 토론자분들의 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토론자 한 분당 약 8분 정도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동구 정다운 어르신복지관 윤경환 관장님, 중앙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님,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김정태 팀장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정책연구본부 원용숙 선임기술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이신 동구 정다운 어르신복지관 윤경환 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정다운 어르신복지관 관장 윤경환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관의 대응과 변화로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현황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문제점과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상담 사례 및 지역사회 돌봄 등 6대 영역과 17개 분야로 구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특성상 대부분 대면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로 대부분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는 집합 금지 및 거리 두기에 따라서 직접 대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시설 이용 제한으로 대부분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복지관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지만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조금씩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는 위기 및 취약 노인에게 생존과도 같은 서비스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사업 내용 및 운영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감염 예방 및 거리두기 강화로는 체온 측정 장비를 출입구에 설치하였고요. 열화상 카메라나 자동 손소독 체온 측정기를 설치하였고 각 실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또 화장실에는 종이 타월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회원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서 회원 카드로 태그함으로써 출입 명부를 대신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심콜이나 QR코드로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는 매 시간마다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매 시간마다 출입문 손잡이와 손잡이를 소독을 하고 있고 1일 1회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에는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인원 제한을 위해 의자를 제거하고 착석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휴관 조치로 인해 대부분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송실을 설치하고 영상 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또 강사와 협의하여서 영상 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과목에 106개 정도의 컨텐츠를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온라인 운영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한글, 영어, 미술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3단계 수준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접촉하지 않고 활동성이 적은 9명 이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4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등의 행사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송 장비를 활용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원받은 남성 독거노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리수납, 가사활동, 요리교실,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활동이 제한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독거노인 학교급식, 어린이집 등의 대면 사업은 중단되고요. 방역활동이나 공원관리, 거리환경 지킴이 등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방문 및 대면 서비스는 줄였지만 안전 확인과 물품 지원 등은 유지하고요. 중점 관리 대상자 위주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은 도시락으로 제작하여 매일 160여 명에게 집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후원이 좀 줄기는 했지만 신규 후원 개발 및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코로나는 돌봄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심리적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 지원 및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여야겠습니다. 정기적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코로나나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또 정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복지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변화와 거듭나기입니다. 노인복지관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보면 비돌봄, 돌봄 예방, 초기 돌봄, 중기 돌봄, 후기 돌봄으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비돌봄, 돌봄 예방, 초기 돌봄에 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노인복지관은 장기 요양을 하기 때문에 후기 돌봄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노인의 욕구 및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거나 선별해서 제공 또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비돌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투지폰을 많이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이 서툴고 요금제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 터치라든가 앱 설치 등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요. 데이터 요금 및 인터넷 접속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인터넷 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이나 은행에 대한 창구에 가면 장애인 버전이 있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씨와 최소한의 간단한 조작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노인 버전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키오스크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페이,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노인들이 활용한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돌봄 서비스 팬데믹 시대에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 개발이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고요. 노인에 대한 할인 요금제, 데이터 비용 지원, 무상 와이파이 설치 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종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는 종사자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사자들은 혹시 모를 감염 전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개인적 사회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교육 및 자립기능 강화입니다.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즉시 이용 가능한 완제품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비대면 직접 방문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은 밀키트 형식으로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즉석에서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거나 또 정리수납 및 가전제품 사용 교육 등을 통해서 비대면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확인 강화 및 정서 지원인데요. 외부 활동 및 교류가 제한됨으로써 고독감, 외로움, 상실감 등 해소를 위해서 비대면 정서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상통화로 방문을 대체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댁내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음악, 미술 등의 취미 활동이나 반일려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에서 돌봄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돌봄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사업 육성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요금 할인, 데이터 지원, 와이파이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관련 스마트 사업 육성도 필요합니다. 건강 관련 사업으로 건강관리용 헬스 웨어러블이라든가 인공지능 AI 로봇을 개발하고 돌봄 기능이 적용된 전동 침대나 안전손잡이가 설치되고 편리한 화장실 구조를 갖추고 절전 및 가스 차단 등의 안전 기능을 적용한 스마트 주택을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인력 확충 또한 필요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교육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은 대부분이 계약직입니다.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전문 인력 양성 및 경력자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겠고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상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 협력입니다. 대전형 돌봄 시스템에서는 민간 협력 체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복지관, 구청이나 보건소, 요양시설, 병원 등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들의 소통과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시로 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고 돌봄 당사자가 자주 교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대전형 돌봄 체계가 지향하는 목적, 제공하는 주체, 수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의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르신이 받고 싶은 서비스가 아니라 주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대상자 맞춤이 아닌 서비스의 대상자를 맞추게 한다든가 서비스의 효과보다는 서비스의 종류와 분량을 늘리기 위해 치중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행기관과 종사자들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협회에 감사드리며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과 기관장님들께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형 돌봄 서비스를 완성하여 돌봄을 선도하는 복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경원 관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윤경원 관장님께서는 대면 서비스 중심이었던 노인복지관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직면하게 된 다양한 어려움과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돌봄 인프라 구축과 헬스 웨어러블 등 다양한 스마트 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돌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민간 협력 체계의 활성화와
또 대상자를 위한 대전형 돌봄 체계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김현미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고령사회 복지 서비스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건강한 노화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는가라는 연구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가족이나 사회적 돌봄이 줄어든 노인 가구의 경우는 코로나 블루,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감 같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돌봄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영역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돌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연구 발표를 중심으로 그동안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대면 서비스로만 진행되었던 노인 돌봄이 과학적 기술과 사회복지적 기술이 융합되면서 스마트 돌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직은 먼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다양한 디지털 문화의 제품들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의 생활 속에서는 혼자라는 장애, 그리고 건강과 사회관계 제한에 대한 장애, 그리고 경제적인 장애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문화에 흡수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안경이 없으면 마치 장님처럼 지냈으나 안경이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러운 생활에 어떤 베리어 프리가 된 것처럼 디지털 기기들도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베리어 프리로 스며들 수 있도록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기기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상용화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바이탈 기록 및 동작 변화 감지 센서 등이 측정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어르신 스마트 돌봄을 위한 데이터 관리 기관이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김영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KT나 SK 통신사처럼 자체 데이터를 축적해서 각종 개발을 위한 자료를 분석 활용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들이 지역 내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한 데이터 관리 활용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개인 정보 보호 등 많은 법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 내 어르신들의 위험이나 욕구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지만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면과 비대면 돌봄을 융합한 보다 촘촘한 맞춤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기기가 인간을 대체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에 대한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 또한 더 나아가 돌봄 제공 인력의 감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의 변화는 필요하며 그 서비스의 인력에 대한 변화도, 그들의 역할도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변화 중에서는 노인 스스로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의 종사자들의 역할도 어르신들이 이 기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공해주고, 또한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어떤 스마트 돌봄의 조력자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문화 수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자리 잡아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노인분들은 그것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디지털 문명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노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 상실감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디지털 사용이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나 아니면 간단한 터치 등으로 기기 작동이 편리한 디지털 기기들이 보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 중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통신 데이터 및 경감 바우처 지원, 공공용 가정용 와이파이 망 지원 등에 대한 고민도
경우도 아까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지 어르신들이 더 많은 디지털 문화에 흡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제자의 의견처럼 많은 노인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디지털 사용을 잘 못하는 노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의 기능의 유지까지 많은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기와 기술을 상당히 낯설게 여기십니다. 또한 익숙한 방법과 기술을 선호하는 것이 노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한 회피, 이런 회피는 생활의 불편함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수반될 수가 있고,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여러 실수의 경험들이 계속 쌓아지게 된다면 강한 거부감, 두려움, 공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건 나중에 디지털 포비아 현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것도 어르신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나 이런 것들을 쉬운 한글로 그리고 커다란 한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는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서 디지털 기기들이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배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문화가 어르신들 세대에 많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발제자의 그 에이지 테크 서비스 영역 안에 그 AIP 테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다소 늦게 시작은 되었지만, 아까 발제자님께서도 제시했지만 시설 요양 기관의 돌봄 종사자의 업무 경감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장기요양 기관들을 보면 돌봄 로봇이나 시설의 기계화 등으로 다른 선진국보다도 더 양질의 기계들과 시설들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디지털 ICT 기술을 활용한 재가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내에서의 정부의 지원이나 관련 연구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움직임이나 언어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그런 어떤 로봇을 개발을 통해서 돌봄 로봇의 출현까지 지금 현재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론 테크놀로지가 성장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 오랫동안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AIP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 기술과 사회복지적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발제해 주신 김영선 당장님은 소셜 섹션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섹션에서도 어르신 세대들을 위한 편리한 노후 생활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영역의 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의 발달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러한 테크놀로지 섹션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과 기관들 그리고 디지털 기업들과 서로 협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제가 지역 AIP를 높이고 이러한 어떤 섹션들에 대한 효과성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에 더 많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미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김현미 센터장님께서는 독거노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의 경험으로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사회가 복합적인 신사회적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보완하는 스마트 돌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스마트 돌봄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지역 내 돌봄을 위한 데이터 관리나 활용, 또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방안이나 에이징 인 플레이스 테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돌봄의 제공자와 기관, 기업들이 협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 돌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김정태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 복지정책과 김정태 팀장입니다. 사전에 사실은 이렇게 심오한 연구를 발표하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 하고요. 이 자료를 받고 한 3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근데 3일 동안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자료가 저한테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하는 생각을 또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받고 오늘 여기 와서 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업그레이드 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선 박사님께서 이런 좋은 발표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가 더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발제에 따른 몇 가지 부분하고 저희 시의 향후의 접목 가능성 내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신사회적 위험 대비해서 사회투자적 관점의 사회서비스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을 대체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올 때 그 세대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지에서 본인들이 경제 능력이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접목될 때는 구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서비스되는 부분들을 인력을 조금 감소시키는 요인은 있을 거고요. 아까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복지적 요소에서는 감소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적인 측면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한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을 보완하는 노인 수요 측면을 보고요. 또 하나는 전문 인력이 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어떤 신사의 위험에 대응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좀 더 다가가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자하고 사회 서비스 개발할 때는 가족이나 거주 환경, 건강 상태, 정신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 또 아까 리빙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들이 어디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돼야 될까 그리고 조사가 욕구가 굉장히 많이 비비하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연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공급자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고 피상적이 아니라 작은 데이터를 갖고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서 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돌봄 종사자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 혁신만이 돌봄 사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는 부분도 조금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돌봄 종사자를 많이 부족하죠. 근데 많이 또 발굴을 하고 교육도 하고 더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이 실제적으로 장기요양 보험 수가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인력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 부분에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적 부분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정책적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령사회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 주거 이동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조금 산업적인 측면과 복지적인 측면이 좀 양면성이 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 보시면 돌봄 관련 종사자 업무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측면, 우리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대상자인 일반 경제적 활동을 잘하고 본인이 스스로 주택에서 생활하고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또 잘 개발된 스마트홈이라든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자인 요양병원 및 요양 측면에서는
운영자라든가 정부나 공단 측면이 여기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테크 기술 측면에서.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나 이용시설 측면입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경로당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또 다릅니다. 접근하는 측면이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김현미 우리 중앙 센터장님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들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나 특히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응급 사항이나 건강 연계하는 사업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저희가 여기에 조금 더 개발돼야 될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팀장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더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들하고 돌봄을 연계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 스마트 특히 이제 에이지테크가 좀 개발되고 보급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지금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복지부에서 또는 연구개발하시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에 이제 통합돌봄 총괄 팀장으로서 이제 온지 7월 1일에 와서 지금 복지부 선도 사업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우리 대전시 자체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이 부분을 하기에는 도저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마지막 해이면서 새로운 또 접목 사업을 또 추진을 하면서 내년 적어도 9월까지 대전시 비전 통합돌봄 비전 2030 계획을 올해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10년 계획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여기에 메모드급의 이제 우리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대전시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들한테 어떤 것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거다. 그래서 자가는 자가대로 우리가 이제 퇴원 환자에서부터 자가 지금 비대면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딱 하나 도입한 게 뭐냐면 복지관에 종별 복지관까지 해서 지금 복지관 21개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한 곳에 비대면 방송국을 설립했어요. 방송국 설치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설치비에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적다는 거죠. 사실은 연계되는 부분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할 거지만 오히려 지금 자가에서부터 복지관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저희가 거기 알맞는 에이지테크 서비스를 모형을 아직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박사님들하고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장에 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아주 피상적인 사업들 건강사업이나 지금 응급안전 정도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고 더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더 거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만약 한다 그러면 적어도 2023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뭐 연구가 잘 되면 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면 아마 1년 기간 동안에 그 협의를 좀 거친다라면 초기 프로그램부터라도 조금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우리 김영선 박사님을 매우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 또 우리 원영숙 전여동 연구원님도 하고 계신데 아마 원군을 얻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지금 오늘 가고요. 아마 내년에 그런 부분의 그 정책을 만들 때 꼭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택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질문이 4개나 들어왔는데요. 토론이 다 끝난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태 팀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과 기술의 적용성에 대해서 소유자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에이지테크 서비스에 있어서 기술과 복지 측면에 접목시키는 데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전형 돌봄을 위한 그런 현장 중심의 모델 제시와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이지테크 서비스 기술 적용은 지역 중심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 내 재가노인 서비스에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통합돌봄에 있어서 대상별, 거주별 에이지테크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2030 대전형 모델을 만들어가는 고민과 비전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정책연구본부 원용숙 선임기술원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술정책 전략을 연구하는 원용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사회 서비스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 공간이 굉장히 낯익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도 이런 포럼 장소였던 것 같고, 당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 이제 이슈화됐던 시점이어서 저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모시고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이 이제 기억이 생각이 나고요. 그때는 이 공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이 이 공간에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이제 발제자이신 김영선 교수님께서 이 이제 복지와 기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사회 문제 해결 영역에서의 기술 ICT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거의 총망라한 자료로 여기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저보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복지 현장 외에 이제 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복지 환경 및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라봐야 될 이슈들을 좀 뽑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복지뿐만 아니라 저희 과학기술계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 좀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만나면 좋겠는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 환경 관련 아까 이제 인구 환경 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초고령사 인구 환경 변화에서 가장 좀 이렇게 재미있게 봤던 것이 물론 이제 고령 사회에서의 뭐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하고 건강 수명하고 또 기대 수명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격차를 좀 해소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건강하고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좀 노후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품위 있게 이런 이제 생활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성장, 고실업, 뭐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 가치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되긴 했지만 사회 불안, 병리 현상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뭐 스마트 기기 전달 체계도 굉장히 전산화되고 정보화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뭐 복지 서비스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효율성 제거라든가 이런 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보편적 복지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복지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필요성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복지 수요와 공급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 탈피 그리고 국가적 부담 완화 그리고 첨단 기술 여기 사실은 뭐 첨단 기술까지 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을 활용해서 좀 기술 혁신형의 어떤 복지 시스템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과학기술하고 ICT 그리고 복지가 좀 융합해야 되겠다.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비대면 사회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는데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미 시작됐지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방송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돼서 지금 저희가 모바일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윤경원 관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크게 시급한 문제가 디지털 정보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이파이 환경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쓸 수 없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2G폰을 쓴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오늘 행사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 분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디지털이 이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10시만 되면은 가게 문을 닫고 이런 물리적인 고립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고립 상태는 셔진 상태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쪽에서도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그리고 고립감 해소 이런 부분들의 정책 기술적 해법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과학기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아까 발제자님께도 말씀을 하셨고 과학기술 기반의 저희가 이제 문제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됐고 사실 과거에는 고령화를 위한 이렇게 미션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연구단, 네트워크 연구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직이 있었다면 최근에 저희 연구 조직도 어떻게 개편되었냐면 복지, 의료, ICT 연구단 이거는 뭐냐면 모든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복지 분야, 의료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교통 ICT 연구단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션 중심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지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에너지, 환경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자 이런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리빙랩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기존에 있었던 전문가 중심 그리고 이제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제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연구 현장에서도 리빙랩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제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는 게 어렵겠지만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리빙랩 연구 방식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리빙랩 연구가 가장 필요하고 잘 맞는 분야가 저는 복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니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무궁무진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계속 발자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예전에 사실 복지 기술은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이렇게 보조 기술, 노인을 위한 기술 이렇게 좀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가 됐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폭넓게 제가 사실은 가장 이제 적합한 용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 기술이다라는 것들이 복지 기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만 했다면 최근에는 아까 발제 내용에서와 같이 복지 수혜 대상자를 포함해서 우리 돌봄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이런 돌봄의 문제들을 덜어주기 위한 기술적 노력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 비용 절감 이런 복지 서비스 전반을 좀 향상하기 위한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큰 첨단 기술이 필요한 이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요가 기술 개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 중심 그리고 사용자들 참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료집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표로 하나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복지 정책하고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 일례로 복지 정책도 예전에는 굉장히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용자 중심으로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과학기술 현장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기술의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문제 해결과 사용자 중심으로 그리고 단순 기술의 적용에서부터 통합적 이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각자의 요구가 있는 거죠. 이런 요구들이 이제 잘 융합이 된다고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까? 복지 기술이라든가 뭐 노인을 위한 기술이라든가 이게 그러면 확산되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이제 좀 간단하게 뭐 5가지 정도로 어떤 기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복지 기술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맨 끝단에 있는 기술 개발이 돼서 뭐 사업화되고 상용화되고 나서 서비스까지 연결이 돼야지만 그 최종 목표에 달성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 사용자들이 이걸 잘 쓸 수 있을 때만 이제 이렇게 기술이 잘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이 높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고령자와 장애인들은 사실은 기술 접근성이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좀 낮은 그리고 어려운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용자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주의 그리고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제 이것도 사용자 중심인데요. 사용자들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자 관점에서 예를 들면 뭐 장애인,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도 뭐 가지고 이제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심리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이용자 관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환경으로 설계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구매력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뭐 그 공공의 정책에서 이제 우리 일하시는 이제 그 팀장님께서는 그 공공 분야에서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공공 구매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제 수요자들인 뭐 고령자라든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고가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실제로 활용될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는 어떤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비단 복지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제가 여기 이제 도착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그 연구소에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1층에 와서 어떤 그 서비스 플랫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사실은 서로 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오픈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술 적용에 적합하고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최종 사용자들이 조금 이런 과정들에 서로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당초 목표한 바를 좀 이룰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자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기술이어야 되느냐, 뭐 인간 중심의 기술이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듯이 그 올해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가트너라고 세계적인 뭐 트렌드를 전망하는 이런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매년 이제 기술 트렌드를 조금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키워드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성.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코로나의 어떤 물리적인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위치 독립성. 그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대응 기술 필요하다. 이런 3가지 트렌드를 잡았는데 이건 저희가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와 기술과 융합에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관점들이 굉장히 광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이런 논의들이 분명히 이제 그 새로운 또 이제 그 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같이 논의를 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진전이 빠르진 않아서 이게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몇 년이 지나서 보면 굉장히 그때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어느 영역에서든 다 이제 그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내년 또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영숙 선임기술원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술 연구 현장에서 고민과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공공연구 개발의 과정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그 참여 시스템을 마련하고 파트너십으로 사용자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방형 R&D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복지기술은 현장의 욕구와 수요가 기술 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지기술의 보편적 활용과 확산을 위한 관점을 크게 접근성, 이용 가능성, 구매성, 인지도, 적합성 등 5가지로 제안해 주셨고요.
또 복지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 가치를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성, 위치 독립성, 회복 탄력성 등 세 가지 트렌드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전문가께서 토론해 주셨는데요.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토론을 시청 중이신 패널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발제를 해주신 김영선 교수님께 JW 첸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케어의 중요성은 매우 공감합니다.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 프로그램보다 대면을 통한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같이 보면서 메모해 놨습니다.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대전 방송인데 지금 막 경기도하고 춘천, 막 충남 또 어디죠? 지금 전국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에 적극 이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발제나 자료에서 강조드린 것은 휴먼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이 아닌 곳에 재가를 보면 노인복지관을 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셔서 예를 들어 저녁 드시고 주무실 때까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노인복지관 오실 때까지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기술을 이용하는 거를 먼저 가정을 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나 치매안심센터나 재가기관 등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에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사람이 우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AI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리고 무거운 걸 드는데 굳이 무거운 걸 들면서 허리를 막 다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로봇한테 들으라고 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려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은 기술을 통한 것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구분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자료가 작성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W 채님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정 패널님께서 김종태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팀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신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으로 노인복지 혜택의 수요자가 커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전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김정태 팀장입니다. 저희 시의 그 정책 방향은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지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복지부 선도 사업에는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일단은 출발을 했고요. 저희 시는 일단 1차적으로 확정된 부분들이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면서 향후 10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 매년도마다 어떤 그 대상을, 또 어떤 사업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영역까지를 할 것인지를 매우 심도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발전 계획을 내년 10월 UCLG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결과는 나올 겁니다만, 그래서 최종된 부분을 가지고서 2023년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아마 많이 담아서 실제로 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꼭 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 하기보다는 향후 노인 수요나 장애인 수요, 또 아동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지역의 그 자원과 기관들을 연계하는 아주 전달 체계를 촘촘하게, 또 프로그램을 굉장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는 뭐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이제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통합돌봄 시스템을 지역의 자원들과 함께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고민해서 만들어내고요. 그 부분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2가지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님께서 윤경환 관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노인 스마트 사업 육성을 제언하셨는데 노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성이 낮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뭐 아까 본문 토론 내용에 잠깐 있었는데 첫 번째가 스마트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써봤던 부분에 대한 내가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터치 방법이나 조작 방법, 앱 설치, 뭐 인증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비용, 그 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기반 시설 구축 부분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원봉사자나 학생들, 대학생 등 연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일단 접하신 어르신들은 사용을 꽤 하시는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 복지관에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투지폰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호자분이 오셔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쓰라고 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전의 그 온통대전 카드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자녀분한테 스마트폰 있어야 된다고 복지관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데 본인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따님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모시고 가셔서 스마트폰을 개통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겠고, 이제 터치 조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는 쓰시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게 딸깍거리는 느낌을 선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앱 설치나 이런 부분도 기업들이 조금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성이 커지거든요. 그럼 기업들도 노인들이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배달 앱이라든가 쇼핑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시장성이 높다라는 걸 인식하면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나 인프라 부분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하셨을 때, 그냥 요즘 병원에 이제 병실에 TV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금제를 바꿔드렸습니다. 근데 3만 4천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해지 안 하고 무제한 요금제를 계속 쓰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엄청 잘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현미 센터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복지와 기술의 결합, 일상생활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는 예시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복지와 기술이 결합된 것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라 하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만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처음에 그 계획은 어르신들이 혼자 댁에서 거주하시면서 24시간 돌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돌봄 인력이 가지 않는 시간대에 어르신들에 대한 응급 상황, 안전에 대한 것들을 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 연결을 해서 긴급 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댁 내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누출이 됐을 때, 그리고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랬을 때 긴급 호출을 통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 시행착오나 또 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현장에서는 사용에 있어서 많은 편리성도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더 발달이 되고 발전이 돼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그 복지관이나 그리고 아니면 제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김영선 교수님과 또 네 분의 토론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유튜브로 시청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뜨거운 질문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여기서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포럼과 관련된 영상 자료는 유튜브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493번 글에 발표 자료도 같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내려받아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거리두기 체계가 완화되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포럼이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1 대전복지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